지안에게 예금의 일부와 서산 월세 보증금을 넘긴다. 마을 회관에서 공개된 유언장의 충격적인 내용에 윤정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 자린 지켜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다. 시어머니마저 지안의 편을 드는 상황에서 윤정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간병인이 며느리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요즘 세상에. 어르신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윤정은 첫 싸움에서 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집에 무슨 일이의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장대비가 지붓지붓 내리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충남 예산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마다 김이 서리고 비닐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륵 미끄러지는 모습이 하나의 풍경화 같았죠. 회색빛 하늘은 마치 세상 전체를 포근한 이불로 덮은 듯했고 빗소리는 오래된 집의 함석 지붕을 두드리며 추억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부엌에서 도마를 잡고 무채를 채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엔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66년을 살아온 손끝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리드미컬하게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재는 메트로놈 같았죠. 하얀 무채가 가지런히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윤정은 문득 시간의 흐름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겠죠. 시어머니는 안방 문지방에 앉아 잔소리를 자분자분 늘어놓고 있었어요. 89의 나이에도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넘긴 모습이 고풍스러웠고 검정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옛 어른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홍어는 냄새만 맡아도 우리 집 내력이지. 젓갈은 그 집에서 가져왔지? 예, 어제 시장서 최 사장님한테 넉넉히 받아왔어요. 윤정의 대답은 늘 그랬듯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올해도 내가 한다. 민수의 첫 기일. 30년 넘게 이 집 재산은 늘 내 몫이었다. 남편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첫 기일을 맞는 오늘, 윤정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죠.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골목길에 익숙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아들 재호와 딸 미래가 오랜만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재호는 38배 나이에도 서울살이에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씩씩했던 아들이 도시의 무게에 눌려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미래는 35이지만 집안일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엄마 곁을 맴도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엄마, 우산 없이 왔네. 비 많이 와요? 미래가 현관에서 물기를 털며 물었습니다. 윤정은 수건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딸의 얼굴엔 서울 생활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온 안도감이 엿보였습니다. 괜찮아. 이런 날씨에 오느라 고생했구나. 감기 걸리지 마라. 재호는 무겁게 생긴 가방을 내려놓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변한 게 별로 없는 집의 모습이 그를 과거로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낡은 장판, 오래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벽걸이 시계 아래 새마을 금고, 저금통과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민수가 10여 년 전 버리지 않고 남겨둔 것들이었죠.
저금통은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카세트 플레이어는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윤정은 참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흔적들이었으니까요. 엄마, 아버지 좋아하시던 테이프. 아직도 돌아가네. 미래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플레이어 옆에는 민수가 즐겨 들었던 테이프들이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요, 심지어는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좋아했던 남편이었죠. 버리려다 말았지. 소리는 잘 안 나와. 그러면서도 윤정의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래도 돌리면 그때로 간다. 공장에 야근 도시락 들고 가던 밤, 삐삐 울리던 20살 마을버스의 비눈내. 추억은 때로 물건을 통해 되살아나곤 했어요. 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는 젊은 날의 사랑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호야, 미래야, 와서 인사나 제대로 해라. 할머니가 며칠째 기다렸는데 두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재호는 할머니께 깊이 인사를 드렸고 미래는 할머니 곁에 앉아 안부를 물었어요. 윤정은 계속해서 무채를 썰어가며 이 모든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그럭저럭 살지 뭐. 너희들이 안 와서 심심했다. 시어머니의 투덜거림 속에도 손자, 손녀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어요.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은 언제나 이런 시기였어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집 안엔 제사 준비의 냄새와 함께 오래된 추억의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마늘과 생강, 간장과 참기름의 냄새가 어우러져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무채 썰기를 마치고 다음 준비를 위해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 안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제사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화롭진 않지만 익숙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익숙함 끝에 오늘 밤 제사가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비도 그치기 시작했어요.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집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윤정은 마지막 준비를 서두르며 향에 불을 붙였어요. 성냥을 그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채의 은은한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제사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탕과 전, 포와 과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면서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윤정은 상을 한 번 더 살펴보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물 3가지, 탕 2개, 전 여러 종류, 그리고 민수가 좋아했던 배와 사과.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재호와 미래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와 상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호는 어색하게 넥타이를 만지작거렸고 미래는 검정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정 저고리에 회색 치마, 그리고 머리에는 작은 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윤정은 마지막으로 향을 하나 더 피우며 민수의 영정 앞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보다는 주름이 늘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었죠. 윤정은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순서에 따라 절을 올릴 준비를 하려던 찰나 대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 일은 없었거든요. 우산을 털며 낯선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고 48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검정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한복은 고급스러워 보였고 입는 법도 매우 정확했습니다. 머리에는 단정한 비녀가 꽂혀 있었고 눈빛은 낯설 만큼 담담했어요. 윤정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마치 이 집에 여러 번 와본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윤정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고 조민수 선생님 기일이라. 왔습니다. 여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면이 있었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살짝 섞여 있었는데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서 살아온 듯한 억양이었습니다. 재호가 작게 속삭였어요. 누구지? 재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에 이런 낯선 사람이 나타나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낯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가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아니면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윤정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왔구나? 왔구나라니. 시어머니가 이 여인을 아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안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말없이 상합 며느리 자리로 향했습니다. 윤정이 30년 넘게 앉아왔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이 집에서 며느리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윤정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지아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양향을 집어들었어요. 윤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자리는 제가. 윤정이 억지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끝이 떨렸어요. 지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재호와 미래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래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재호는 눈을 크게 뜨며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끄럽다. 손님이야. 그 말투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식간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향 냄새마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지아는 침착하게 비닐봉투에서 작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함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것 같았어요. 나무함을 열자 안에서 여러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수술 확인서와 입원 영수증들이었어요. 윤정은 그 서류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민수의 서명으로 보이는 위임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윤정은 그 서류들을 보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생전병원 동행을 오래 했습니다. 마지막엔 저를 가족이라 불렀어요. 지안의 말은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윤정의 마음속에 분노와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가족? 누구 맘대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살아온 30해가 흔들린다. 민수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힘든 날들, 그리고 병원에서 간병하며 보낸 마지막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재호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서명인가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직접 써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윤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민수가 병원에 있을 때 자신도 거의 매일 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미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 아세요? 윤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다닐 때 자신도 함께 갔었는데 이런 여인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면 자신이 못 간 날에 이 여인이 함께 갔었던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말은 안 했구나. 어머니께서는 아시는 건가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병원에서 한두 번. 맞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여인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아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는 간병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점점 의지하시게 되었고, 의지한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를 딸 같다고, 가족 같다고. 제사는 시작도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향은 계속 타고 있었지만 그 연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어요. 민수의 영정사진이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다미 위 호칭이 헝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상을 돌보고 누가 술을 올릴지 그 규칙은 늘 윤정이 지켜온 질서였어요. 30년 넘게 이 집의 제사는 윤정의 손으로 치러졌습니다. 상 차리는 순서부터 절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윤정만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지안이 며느리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이미 질서의 전복이었습니다. 윤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술잔을 들고 제사를 진행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손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상 위에 술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윤정이 아닌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넌 올려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해온 일을 다른 여인에게 시키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윤정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용히 해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지아는 술잔을 받아들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약속 지키러.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윤정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안의 손에 든 잔이 영정 앞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 진심처럼 보여서 윤정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재호가 조용히 다가와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먼저 제사부터. 재호의 속삭임이 윤정의 귀에 들렸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아들아, 이 집에서 엄마가 지켜온 건 먼저였다. 내 고집, 내 인내, 내 이름. 윤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지안이 절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공증 절차는 진행 중이었고요.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마치 상 위에 소금을 흩뜨려 놓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호와 미래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언장이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직접 작성하셨어요. 저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정말 민수가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지금은 제사 중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재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가져 버렸어요. 지아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을 제대로 보내드리는 게 먼저죠. 제사는 어수선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자 절을 올리고 음복을 하는 동안에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아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윤정은 그런 지안을 계속 의식하며 불편해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안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어요. 지안이 떠난 후에도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재호와 미래는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윤정은 홀로 남아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무엇인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수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것들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지안이 말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깊은 밤이 되자 윤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것들을 꺼내기로 했어요. 통장 묶음과 수표 영수증들, 그리고 민수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까지.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먼저 통장들을 펼쳐보았어요. 새마을금고 통장, 농협 통장, 그리고 몇 개의 은행 통장까지. 민수 명의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난 몇 년간 출금 내역이 많았던 거예요. 그것도 꽤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보았어요. 레이블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1997년 8월 15일 군산 출장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그해 여름 민수는 자주 집을 비웠다. 출장은 늘 군산, 새벽 첫 차 돌아오면 담배와 바닷냄새.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테이프를 틀어보았지만 음질이 좋지 않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 같았는데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절친인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경아, 나야. 지금 전화해도 괜찮지?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윤정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낯선 여인이 나타난 것부터 유언장 이야기까지. 세상에 그런 일이. 윤정아, 증거가 먼저야. 특히 새마을금고 거래 내역. 내일 아침 같이 가자. 수경의 조언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해 봐야 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윤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사건을 향해 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당하고만 있었다면 이제는 직접 나서서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민수에 대해 그리고 지안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과 수경은 새마을금고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윤정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수경은 윤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을게. 겁내지 마. 새마을금고 건물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오래된 간판과 익숙한 창구 직원들. 윤정은 이곳에 얼마나 많이 왔었는지 모릅니다. 민수와 함께 통장을 만들고 적금을 넣고 때로는 급한 돈을 찾기도 했었죠. 창구에서 오래된 거래 내역을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프린터에서 나오는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순간 윤정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현금 인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매월 같은 날짜에 상당한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치 일란에는 서지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경이 윤정의 어깨 너머로 보며 놀랐어요. 윤정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지안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언니, 이거 언제부터인지 확인해봐. 수경의 말에 윤정은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가장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니 15년 전부터였습니다. 언니, 오래됐다. 최소 15년. 수경의 말에 윤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5년이라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그때는 윤정이 자궁근종 수술로 2달 가까이 병원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민수가 혼자 집안일을 돌봐야 했던 때였죠. 더 깊이 파헤쳐보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 명의의 월세 계약서가 나온 거예요. 주소는 서산 변두리의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주소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집은 뭐지?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수경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민수가 왜 다른 곳에 월세를 내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지안 씨가 살고 있는 곳 아닐까? 수경의 추측에 윤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다면 민수는 지안을 위해 집까지 마련해 준 것일까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후 윤정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윤정과 마주 앉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언니, 체면 좀 세워줘. 형님 생전에 지안 씨가 많이 챙겼어. 병원 모시고 간병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니고 모르는 사이 아니었다고? 윤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알았지. 다만 집안 사정이 그렇잖아. 누구 하나는 체면을 지켜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은 휘청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신우이도 알고 있었다는 것. 가족들이 모두 알면서도 자신에게만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나만 몰랐던 거야?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알면 마음 아파할까봐. 그리고 형님도 언니에게 말하기 어려워했어. 윤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마지막에 외로우셨나 봐. 그분이 곁을 지켰다잖아. 유언장 얘기도 있고. 우리도 욕먹기 싫어. 재호의 말에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욕은 내가 혼자 먹여왔다. 나는 집의 뒤안길이었다.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리도 감정도 늘 뒤에. 윤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만 모르게 했고, 이제는 욕먹기 싫다며 지안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해보니 지안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지안에게 돈을 보냈고 집까지 마련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안을 며느리로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30년 넘게 지켜온 자리를 그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윤정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진심이었습니다. 제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윤정은 며느리 자리에서 밀려난 느낌이었어요. 지안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지안 편을 드는 것 같았고 심지어 시어머니까지도 지안을 감쌌어요. 윤정은 첫 싸움에서 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윤정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지안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지안은 정말 진심으로 민수를 돌본 것일까요? 며칠이 지나고 마을 회관에서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 왔습니다. 회관은 평소보다 분주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윤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경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안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유언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중년의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인 조민수 씨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변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자 거기에는 민수의 사인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지안에게 예금의 일부와 서산 월세 보증금을 넘긴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윤정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민수가 지안에게 재산을 남겨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간병인이 며느리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요즘 세상에. 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도 맞장구를 쳤어요. 법대로 하는 게 깔끔혀. 그런 말들이 윤정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자신이 30년 넘게 지켜온 자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 벌써 망했을 거다. 그 말에 윤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자리는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자린 지켜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다. 그 순간 윤정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회관을 나선 윤정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경이 뒤따라왔지만 윤정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홀로 앉아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 잡음이 흘러나오다가 희미하게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그때 말 못했어. 내가 잘못했지. 군산에 집을 하나 얻었다. 아이가. 테이프는 중간에 뚝 끊어졌어요. 윤정은 멍하니 플레이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누구의 아이? 내 남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라니. 설마 민수와 지안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이 모두 설명이 되었어요. 15년 동안 보낸 돈, 서산의 월세 계약, 그리고 지안이 가족이라고 한 말까지. 윤정은 급히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경아, 나야.
큰일 났어. 테이프에서 아이 얘기가 나와. 수경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언니, 이건 뒤집을 실말이야. 언제 녹음된 건지, 서류가 유효한지 따져보자. 사인 상태, 병력, 공증 시점 다. 수경의 조언에 윤정은 희망을 품었어요. 그렇습니다. 유 원장이 유효한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민수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쓴 것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수경과 함께 민수가 다녔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 민수의 병원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의사는 차트를 펼쳐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인지 기능 저하 증세를 보이셨어요. 윤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유 원장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글쎄요. 완전히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향은 있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윤정은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유 원장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절망. 병원을 나온 후 수경이 말했어요. 언니, 이걸로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어. 유 원장이 무효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윤정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법적 다툼을 벌인다고 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이긴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겪을 상처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안과 민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는 왜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도착한 윤정은 다시 테이프를 들어보려 했지만 더 이상 재생되지 않았어요. 오래된 테이프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말이죠. 재호와 미래가 걱정스럽게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윤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유 원장 공개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윤정은 자신이 정말 이 집에서 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의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테이프에서 들은 아이 얘기. 이 모든 것들이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윤정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끊어진 테이프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민수가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윤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카세트 데크를 분해해서라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낡은 드라이버를 들고 조심스럽게 카세트 플레이어를 분해했습니다. 나사 하나하나가 녹슬어 있었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본체 밑바닥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또 다른 테이프였어요. 라벨에는 미안하다 진짜라고 민수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의 손이 떨렸어요. 이 테이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잡음 없이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숨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기침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날 살렸어. 근데 내가 약할 때 서류를 많이 만들었지. 윤정아, 넌 체면 때문에 울음을 삼켰고 난 도망쳤다. 군산의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집 사정에 내가 섞였다. 바보처럼. 유언은 바꾸려 했어. 못했다. 윤정은 그 말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민수의 고백이 충격적이었어요.
군산의 아이는 민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민수가 단순히 지안의 사정에 휘말린 것이라는 사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직접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억울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다 울고 나자 마음에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 빈자리에는 이상하게도 단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내 몫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할 것이다. 윤정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법으로 가. 감정으론 지지 않았지만 법으로도 이겨야 해.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었어요. 냉철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경아,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 공증 사무소에 가보자. 수경과 함께 공증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공증인은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윤정의 상황을 설명하자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씨의 유언장 공증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공증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환자는 쇠약했죠. 보호자가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보호자 성함이 서지안? 윤정이 물었습니다. 공증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서류에 빠진 게 있어요. 유류분 포기 각서. 민수 씨가 아내인 당신에게 받았어야 할 동의가 없네요. 그럼 유언 일부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의 시야가 맑아졌어요. 유언장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있으니까요. 공증 사무소를 나온 후 윤정과 수경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병원에서는 당시 CCTV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법적 분쟁과 관련된 자료라고 설명하자 협조해 주었어요. CCTV 화면에서 확인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가 서명하던 날, 지안이 민수의 팔을 잡고 손을 이끄는 모습이 명확하게 포착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힘없이 펜을 들고 있었고, 지안이 실질적으로 민수의 손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강요된 서명일 가능성이 높네요. 병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그 장면을 보며 분노했어요. 지안이 약해진 민수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법적 절차를 위해서라면 가능합니다. 윤정은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이제 지안과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수의 테이프 고백, 공증 과정의 하자, 그리고 CCTV 증거까지. 모든 것이 윤정에게 유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지안이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로 민수를 돌봤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정의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수경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윤정이 물었습니다. 수경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안 씨를 만나서 직접 얘기해봐. 증거들을 보여주고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말해. 그럼 아마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야.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때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온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했어요. 그날 저녁 윤정은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마을 회관에서 만나요. 오후 2시에. 윤정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지안도 그 변화를 느꼈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윤정은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못한 얘기 내가 대신 할게요.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윤정은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았고 증거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내일 지안과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둘째 제삿날이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가을 저녁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윤정은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상을 차리면서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제사상 위에 음식들을 올리고 나서 윤정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과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재호와 미래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신우이도 왔고 지안도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작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를 잡자 윤정이 일어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절하기 전에 목소리 하나 듣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윤정은 개의치 않고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곧 민수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안이는 날 살렸어. 근데 내가 약할 때 서류를 많이 만들었지. 윤정아, 넌 체면 때문에 울음을 삼켰고 난 도망쳤다. 군산의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집 사정에 내가 섞였다. 바보처럼. 유언은 바꾸려 했어. 못했다. 테이프가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고 재호와 미래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민수야.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동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은 가지고 온 서류들을 차례대로 펼치며 말했어요. 공증하신 날 남편은 인지 저하 소견이 있었고 보호자는 당신이었죠, 지안 씨. 유류분 동의는 제게 받지 않았습니다. CCTV엔 서명 유도 장면이 있고요. 이 유언은 전부 통하지 않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지안의 표정이 처음으로 흐트러졌어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침착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돌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까지. 그 대가를 바랐던 건 아니에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민수를 돌본 것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가는 사람이 줄 수 있고 법이 줄 수 있고 시간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리는 훔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제가 30년을 지킨 자리였습니다. 윤정의 말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로 살아온 모든 시간, 이 집을 지켜온 모든 노력들이 그 한마디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상에서 물러났어요. 더 이상 며느리 자리를 고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윤정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8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윤정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체면이 사람을 망친겨. 내가 집을 지켰지.
내가 몰랐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며느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윤정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제 사람답게 삽시다. 윤정이 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더 이상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미움보다는 이해가 앞섰어요. 재호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래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지안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간병비 정산하고 서류는 철회하겠습니다. 지안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선의로 민수를 도왔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안 씨도 고생하셨어요. 남편을 돌봐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죠. 네. 인정합니다. 지안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유언장 관련 절차는 모두 중단하고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이 답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지안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니 윤정의 편이 되었습니다. 윤정이가 맞지.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밀려날 이유는 없어.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사를 지낼 시간이었어요. 윤정은 며느리 자리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1년 만에 되찾은 자리였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향을 피우며 윤정은 민수의 영정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모든 게 정리됐어요. 제사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올리고 윤정이 마지막에 절을 했어요. 이번에는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어느새 봄이 찾아왔어요. 윤정은 시장통 한복판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길 꽃방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의뢰가 슬픔을 묶어두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는 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꽃집은 예산시장에서 가장 향기로운 곳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윤정이 문을 열면 은은한 꽃향기가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국화, 장미, 백합, 프리지아.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윤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꽃집 앞 평상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8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활기차 보였어요. 예전처럼 며느리를 구박하는 대신 이제는 손님들에게 꽃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장미는 사랑을 뜻한다지. 하지만 색깔마다 의미가 다르단다. 빨간 장미는 열정, 하얀 장미는 순수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재호는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가게 온라인 주문을 도와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꽃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호의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는 모습이 윤정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결혼식 부케 5개, 개업 화환 3개. 재호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미래는 아이들과 함께 꽃꽂이 수업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동네 아이들이 꽃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미래가 아이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윤정은 딸이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줄기를 자르고 물에 꽂아주면 돼요. 꽃도 물을 마셔야 오래 살 수 있거든요. 미래의 설명에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했어요. 꽃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카세트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담긴 그 테이프들을. 이제 더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나는 오늘도 상을 차린다. 누군가의 기일을 위한 상이 아니라 나의 하루를 위한 상을. 한 장 한 장 꽃잎을 올리고 향을 올린다. 내 이름을 올린다. 윤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윤정에게 매일매일이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기일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기념할 만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봄날 오후 꽃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안이었어요. 하얀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여기 하얀 프리지아. 선생님이 마지막에 좋아하셨죠. 지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윤정은 지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오늘까지만 하죠. 우리 각자 사는데 부끄럽지 않게. 윤정의 말에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죠. 지안 씨도 행복하세요. 윤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안이 떠난 후 윤정은 꽃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던 가게가 조용해지니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문 밖에는 봄비가 촉촉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봄비 냄새가 꽃향기와 어우러져 더욱 상쾌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윤정이 젊은 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윤정은 작은 꽃다발에 리본을 묶기 시작했어요. 손끝에서 예쁜 리본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리본 위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사람답게 나답게. 그 글씨는 윤정의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신답게 살아가겠다는 의미였어요. 꽃집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윤정도 이제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꽃집 사장 윤정으로서 말이죠. 시어머니가 평상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윤정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들어가서 쉬어라. 네, 어머니. 어머니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어요. 예전처럼 경직되지 않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꽃집을 둘러보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꽃들이 도착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윤정은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윤정의 마음은 맑았어요. 폭풍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지나 드디어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한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 윤정이 혼잣말을 하며 꽃집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윤정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고 매일이 자신만의 기일이었어요. 기일 꽃방의 간판이 빗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윤정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